구사단 수색대대에서 일주일간의 전초전을 치른 조일화는 또다시 호송 트럭 위에서 흔들리며 이동을 시작했다. 1차로 걸러낸 수련생들을 빼고 다른 지역의 일부 인원과 합했기 때문에 조일화는 이번에도 남모르는 사람들과 뒤섞여 이동 행렬에 끼었다. 수련생들은 이제 이곳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듯 체념한 얼굴들이었다. 일주일에 걸쳐 가혹할 정도의 사전 교육을 마친 그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버렸고 몸뚱이에는 온통 피가 말라붙어 딱지가 더덕더덕 앉아버렸다. 이제 누구 하나 자신들이 가고 있는 행선지를 물어보는 수련생들도 없었고 비포장길을 달리며 덜컹거리는 호송 트럭 위에서 그저 신락같이 달라붙어 있는 명줄이 끊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길을 달려온 호송 트럭이 정차한 곳은 최전방 제구사단 2대대였다. 부대 앞으로는 시퍼런 임진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철책을 마주하고 있어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었다. 호송 트럭이 기진한 듯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 날카로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어서 내려라, 쓰레기들아. 2시간 정도를 흔들리는 차 속에서 보낸 수련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꿈같은 휴식 시간이었다. 그들은 엄연히 근로봉사를 위해 남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대대로 이동하며 다시는 수색대대에서와 같은 참혹한 기약과 구타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그런 한가로운 생각들 때문이었는지 수련생들의 동작이 완만해지고 있었다. 다시 한번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어서 내리지 못해, 개새엑스들아. 이대대에도 저승사자 같은 빨간 모자의 삼청교육대 조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련생들이 호송 트럭에서 하나둘씩 느릿느릿 뛰어내리는 순간 그들을 향해 곤봉이 날아들었다. 온 힘을 다해 내리치는 곤봉에 맞아 무참하게 지식여진 채 수련생들이 연병장에 나뒹굴기 시작했다. 이 새끼들, 수색대대에서 정신 차리도록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되먹지 못한 행동들이냐. 개새엑스들 같으니라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군. 전체 집합? 수련생들은 그들의 도끼 서린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합을 알리는 구령 소리와 함께 7명의 조교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모두들 하나같이 박달나무 곤봉을 손에 치켜들고 있었다. 잠시 후 연병장에 세워진 수련생들은 정신을 차릴 시간도 없이 앞으로 굴러 하는 구령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뽀얀 흙먼지가 일고 있는 연병장을 구르기 시작했다. 저 새끼는 군뱅이 새끼냐? 저 새끼 조져. 조교들은 동작이 굼뜬 수련생들 몸뚱이 위로 무자비하고 가혹한 구타를 일삼았다. 수색대대에서보다 더욱 참혹한 환영 인사를 치른 수련생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근 1시간 가까운 이른바 얼차려를 당하고 나서야 이대대에서의 중대 편성이 시작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심한 몰골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일체감이 느껴졌다. 강요된 일체감이었다. 그리고 신체 검사가 시작되었지가 않고 무수하게 매질을 당한 증표로 검붉은 피멍이 들어있었다. 조일환도 매한가지였다. 그라고 해서 나을 리가 없었다. 아니, 그 어떤 수련생들보다도 더욱 참혹하리만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조일환은 어딜 가나 제일 먼저 지목되어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맞았던 것이다. 가혹행위는 계속되었다. 20대 중반의 한 사내의 중요 부위를 조교들이 조롱하며 때리고 구타하고 있었다. 반항하자 곧바로 머리를 내려쳤다. 20대 중반의 수련생 머리가 으깨지며 피가 솟구쳤다. 그 무자비한 모습을 바라보는 조일환은 그들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악마라고 생각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만들 하시오. 조일환의 갑작스런 외침에 조교들은 순간 동작을 멈추었다. 그러나 수련생들의 길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그들을 곧장 날랜 동작으로 이끌었다. 뭐야, 이 새끼. 조일환에게 달려든 조교가 곤봉을 들어 그의 어깨 쭉지를 힘껏 내리쳤다. 어깨 쭉지가 내려앉는 듯한 고통이 밀려들었다. 조일환이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이 새끼, 어디서 엄살이야. 조교가 곤봉을 다시 들어 그의 어깨 쭉지를 내려쳤다. 조일환의 온몸이 금세 피범벅이 되어버렸다. 겨우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는 조일환을 조교가 불러세웠다. 차렷. 조일환이 간신히 부동 자세를 취했다. 조교가 징그러운 목소리로 뇌까렸다. 내 놈의 새끼가 겁도 없이 함부로 짓거려? 너 앞으로 특히 주의해. 만약 여기서 허투루 까불다가는 그날로 뒤질 줄 알아. 알겠나? 조일환이 대답 대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초리를 보냈다.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리나. 내 놈의 새끼가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봤구나.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책상 위로 뛰어올라 조일환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조일환이 억센 발길질에 체어 뒤로 벌렁 자빠졌다. 그 위로 무수한 발길질과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다. 조일환은 그의 발길 아래에서 참혹하게 짓뭉개졌다. 이 순간 수련생 무리 중에서 사내 하나가 냅다 앞으로 달려들며
조교의 몽둥이를 빼앗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란 조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뭐야 이 새끼. 사내는 몽둥이를 든 채로 조교들을 쳐다보다가 대뜸 뒤로 돌아서 쓰러져 누운 조일환을 부둥켜 안았다. 조교들은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에 주춤거릴 뿐이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 사내의 다급한 호소가 효력을 발휘한 듯 조일환은 간신히 눈을 떴다. 누군가? 자넨? 동수입니다. 강동수. 자네가 동수란 말인가? 강동수는 그러나 대답을 잇지 못했다. 가까스로 사태를 알아차린 조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강동수와 조일환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강동수의 머리통을 갈긴다는 것이 조일환의 가슴팍을 후려치게 될 정도로 조교들 역시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강동수와 조일환보다는 정신이 말끔한 편이었다. 또다시 소나기 같은 매질을 당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연병장에 쭉 뻗어버렸다.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대열 사이에 던져버린 조교들은 수련생들을 다그치면서 이대대에서의 생활수칙을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그 사이에 강동수는 조일환을 부둥켜 안고 정성껏 피를 닦아주고 있었다. 이대대로 이동한 첫날부터 반죽음이 되도록 구타를 당한 조일환은 강동수의 정성, 어린 간호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각지에서 이른바 1급 수용자로 분리된 사람만 따로 모인 이대대 모두 200여 명이었다. 그 가운데 강동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행운이었다. 조교들은 아주 위약적인 마음에서 일부러 강동수와 조일환을 같은 중대에 배속시켜버렸다. 중대 배속이 끝나자 강동수는 조일환 옆에 붙어 앉아 수족처럼 행동했다. 197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단지 사건을 끝으로 조일환은 강동수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강동수 역시 천안 쪽으로는 일체 발을 딛지 못하고 머리채 조일환의 품을 벗어나 활동하고 있었다. 조일환은 간간히 강동수의 소식을 듣긴 들었다. 누군가는 부산의 1급 유흥지인 서면에서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영등포 쪽에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행세깨나 하는 걸 보았다고도 했다. 교도소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칼침을 맞고 아예 주먹깨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신빙성 없는 것이었지만 그런대로 강동수를 기억시켜 주기에 충분한 소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일환은 단지 사건 당시 강동수가 개인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그에 대한 근거 없는 소식만 접하면서 조일환은 강동수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 강동수를 이 기막힌 생지옥에서 만난 것이었다. 사실 조일환으로서는 다른 자리에서 강동수를 만났다면 단단히 언지를 받을 요량이었다. 단지 사건에 동참은 못할 망정 그 일로 자기 곁을 떠나 7년이 넘도록 소식을 완전히 끊다니 조일환의 밥을 먹는 식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강동수를 만났더라면 조일환은 그 같은 행동에 대해 단단히 책임을 물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 생지옥에서 옛 일을 놓고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이곳까지 끌려온 걸 보니 자네도 그동안 어디선가 활동을 하긴 한 모양이군. 이대대 교육대의 대원 숫자는 약 200명 정도. 조일환은 이대대 교육대의 중대장으로 선임되었다. 조일환을 교육대 중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조일환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식별을 쉽게 하고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가해지는 구타와 기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기 시작했다.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실한 식사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가혹하리만큼 무자비한 구타와 기압 속에서 견뎌내기란 마치 지옥불 속에서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조일환은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 과정에서도 강동수는 조일환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제밥을 덜어 조일환에게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조일환은 그의 행동을 만류했다. 똑같은 처지의 남을 위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조일환은 강동수의 몸을 걱정했다. 그렇지만 강동수는 막무가내였다. 노역장에서도 강동수는 조교들의 눈을 피해 자기가 작업한 양을 덜어 조일환에게 넘겨주곤 했다. 연일 계속되는 구타와 기압으로 인해 대원들의 몸뚱이는 피고름이 흐르고 딱지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선진지의 벙커 작업에 동원되었고 일반 사역에 끌려다니며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근로봉사가 아니라 이건 숫제 노예나 다름없었다. 조일환이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구사단에 끌려온 지도 2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일주일 단위로 그곳에 있던 대원들은 무더기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석방 조건은 근로봉사대 생활을 점수제로 환산하여 성적순으로 석방했다. 조일환은 언제나 1등이었다. 조일환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슨 일이든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일환에게 석방 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2달째가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석방 명령을 받은 다른 대원들은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게 됐다는 기쁨에 그동안의 고생도 다 잊어버렸다는 듯
모두 들떠 있었다. 강동수 역시 조일환의 석방을 당연지사로 여기고 웃는 낯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도 조일환은 석방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이제 남은 대원들은 6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일환과 강동수의 이름은 끝내 불려지지 않았다. 남은 자들은 석방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벙커 사역을 나가기 위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그때 대대장이 그 앞을 지나쳤다. 갑자기 강동수가 앞으로 나섰다. 충성. 순간 조교들이 강동수에게 다가서며 금방이라도 구타를 가할 듯 눈을 부라렸다. 조일환은 강동수의 예기치 않은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인가? 대대장이 강동수를 쏘아보며 물었다. 대대장님, 조일환 교육생의 석방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왜 석방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대대장이 얼굴을 찡그렸다가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다. 자네는 여기까지 와서 남의 일 걱정하나? 강동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대대장님, 조일환 교육생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대원들도 벌써 석방되었는데 왜 석방하지 않습니까? 강동수의 태도에 대대장은 영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노려보더니 피식 웃고 발길을 돌려버렸다. 대대장이 물러가자 조교들이 강동수에게 달려들어 가혹한 구타를 시작했다. 야, 이 새끼야. 대대장님께 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냐. 이놈이 아주 뒤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그들은 다짜고짜 곤봉을 치켜들고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조일환이 앞으로 나서 조교들의 매질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조교들은 조일환과 강동수를 모질게 후려쳤다. 시뻘건 피로 온몸을 흥건히 적신 두 사람은 연병장에 길게 뻗고 말았다. 수없이 이어지는 구타와 기합 행군 간의 대오가 흐트러지기만 해도 그 험한 최전방의 돌덩이뿐인 야산에서 굴러내리며 나무 등걸에 찢겨나가야 했고 눈이라도 한번 치켜뜨는 날이면 그날은 죽었다고 폭창을 해야 할 정도였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모진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했다. 임진강 철책 사이로 어느덧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모진 목숨이지만 그나마 여름과 가을은 목숨을 이어가는 데 있어 차라리 천국이었다. 찬바람이 철책 사이로 불어올 때 그들은 뼛속으로 스며드는 한기와 싸우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스스로 저주해야만 했다. 근로봉사대에 끌려온 지 2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밤중에 조일환의 막사로 유중수가 찾아왔다. 조일환. 막사에서는 60여 명의 대원들이 정자를 하고 앉아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는 참회의 시간을 억지로 보내고 있었다. 조일환이 벌떡 일어섰다. 부르셨습니까? 잠깐 나오시오. 유 중사의 말이 다른 때와는 달리 경어를 사용했다. 순간 조일환은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유 중사가 다시 조일환을 돌아보며 짜증스러운 듯 재촉했다.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하시오? 그때 강동수가 사태를 짐작하고는 조일환의 팔을 잡았다. 강동수는 그런 조일환에게 가지 말라는 눈짓을 했다. 그러나 간부들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었다. 조일환, 어서 나오시오. 유 중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조일환은 하는 수 없이 일어섰다. 강동수가 불안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일환이 머뭇거리며 밖으로 나오자 막사 밖에는 교육생들을 감시하는 서치라이트가 번쩍거리고 있었고 그 불빛에 드러난 기관총이 막루를 지키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낯선 중령과 부관인 듯한 위관급 장교가 조일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일환과 전혀 안면이 없는 군인들이었다. 중령님, 이 사람이 조일환입니다. 이후 중사가 조일환을 그들에게 소개하자 중령은 반갑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아, 그렇습니까? 나 헌병대에 있는 김중령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조일환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김중령이라는 자와 유중사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그러자 김중령이 다시 입을 열어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다. 내가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상부에서 여기서 고생하는 조일환을 찾아가 위로를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 찾아왔소이다. 조일환이 어리벙벙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을 더듬거렸다. 아, 아닙니다. 그가 뜻밖의 말을 했다. 자, 우리 함께 나가 어디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겠소? 조일환은 난데없이 찾아와 술을 마시러 나가자는 그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 자들의 속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순간 조일환의 머릿속으로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이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조교들은 낮 시간 교육 중 수시로 교육생들에게 겁을 주곤 했다. 어디서 어떤 놈이 탈주를 하다가 사살되었다는 등, 탈주를 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라는 등 갖은 협박을 해댔다. 그 순간 조일환은 강동수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만약 여기서 이 자들의 말을 믿고 순순히 따라 나섰다가 자신을 내팽개치고 종적을 감춰버린다면 조일환은 그야말로 도망자가 되어 추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 자들이 등 뒤에서 쏜 총에 사살되어도 할 말이 없었다.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서로 운 좋게 막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최전방에서 한밤중에 부대 근처를 배회하다 초병에게 걸리는 순간 암구호를 알 수 없는 조일환에게 날아올 것은 심장에 바람구멍을 낼 총알밖에 달리 없었다. 이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다. 조일환은 김중령이라는 자의 술자리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아닙니다. 중령님,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교육생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순간 김중령의 얼굴 위로 낭패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자 그가 다시 한번 조일환을 꼬드겼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상부에서 지시를 받은 내가 인솔해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소? 그리고 그동안 조일환 씨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가 넉살 좋게 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일환도 눈치 하나로 여지껏 모진 목숨을 이어온 사람이었다. 조일환은 끝내 못 가겠다고 버텼다. 그 순간 김중령의 얼굴 위로 노기가 뻗쳤다. 그래? 김중령이 낭패스러운 얼굴로 유 중사에게 짧게 눈짓을 하고는 돌아서 버렸다. 김중령이라는 자가 채 5발자국을 떼기 전에 유 중사가 잔뜩 경계의 눈빛을 반짝이고 있던 조일환의 복부로 힘껏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야, 개스엑스야. 중령님이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갈 것이지. 내 놈이 뭐가 잘났다고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조일환이 고통스러워하자 유 중사가 다시 소리쳤다. 어디서 엄살이야, 개스엑스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허둥대는 조일환의 뒷덜미를 잡아챈 유 중사가 다시 한번 무릎으로 힘껏 차올렸다. 그 서슬에 조일환이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조일환의 입술이 터져 벌겋게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유 중사는 씩씩거리며 독서를 뿜어댔다. 개스엑스 같으니라고. 너 이 새끼 오늘 잘 걸렸어. 한번 단단히 맛을 보라고. 어서 일어서라 이놈아. 막사를 경비하는 서치라이트 불빛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유 중사의 눈에서 도끼 서린 안광이 번뜩였다. 유 중사가 옆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어들었다. 순간 조일환은 진짜 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밀려들었다. 조일환이 겁에 질려 막사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다. 막사로 겨우 들어온 조일환은 그러나 안까지 쫓아온 유 중사의 군화발을 고스란히 받고 말았다. 뒤따라 서너 명의 조교들이 우당탕탕 뛰어들어와 금방 사태를 파악하고는 익숙한 솜씨로 조일환을 패기 시작했다. 조일환의 등짝이 또다시 벌겋게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유 중사의 지독스러울 만큼 매서운 매질이 막사 안으로까지 이어졌다. 죽어라. 이 쓰레기만도 못할 너절한 인간 같으니라고. 5명의 장정이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살육의 잔치를 벌이는 꼴이었다. 5명의 군인들은 무슨 이유에서 왜 조일환을 흠신패야 하는지 사실은 영문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다만 조일환을 혼내주기 위해 두들겨 팼을 뿐이다. 그런데 혼내준다는 그들의 얼굴은 실상 한 사람을 완전히 작살내겠다는 원시적인 욕망에 불타오른 듯했다. 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완벽한 몽둥이질을 해대는 그들 역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눈알은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자의가 아니라 무슨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매질을 하는 듯 싶었다. 인간으로서는 참아 있을 수 없는 생지옥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일환이 정신을 거의 잃고 쭉 뻗어버리자 유 중사는 눈가를 희번뜩거리며 싸늘하게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못 견딜 놈이 왜 반항이야, 새끼야. 그러면서 발길로 조일환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교육생들은 하나같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 중에는 무의식 속에 층층이 숨겨져 있던 피악증이 발동하여 조교들이 조일환을 아예 죽여버렸으면 하는 끔찍한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막사하는 지옥과 다를 바 없었다. 조일환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자 유 중사는 죽음의 잔치를 더 즐기고 싶은지 가혹한 명령을 하달했다. 야, 조교들 일렬종대로 집합. 유 중사는 조교 5을 막사 가운데 통로에 나란히 세웠다. 그리고는 조교들의 다리를 벌리게 했다. 조일환은 겨우 가늘게 눈을 뜨고 유 중사가 하는 짓을 올려다보았다. 이봐, 조일환 선생. 아예 유 중사는 조일환을 가지고 놀 요량이었다. 천하가 다 알아준다는 천안의 곰이 꼴이 말이 아니셔. 이봐, 조 선생. 저기 앞에 사내들 가랑이가 보이지? 그 사이로 기어가. 어서. 유 중사가 조일환의 등짝을 후려치며 강요했다. 5명의 조교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유 중사의 명령은 인간 조일환을 아예 짐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조일환이 그것만은 못하겠다는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어쭈, 이 자식이 눈가를 뒤집고 야단이야. 어서 기어, 새끼야. 조일환은 차마 이 짓만은 거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여기서 살아나가자. 살아남아야만 한다. 조일환은 마침내 무릎 걸음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첫 번째 조교의 가랑이 사이로 몸을 집어넣을 무렵
또 다른 사태가 발생했다. 침상 위에 앉아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던 강동수가 몸을 날려 첫 번째 조교를 쓰러뜨린 것이다. 치워라 이놈들아. 강동수는 그렇게 몸을 날리고는 재빨리 조일환을 감싸 안았다. 강동수는 울부짖다시피 하며 외쳤다. 그때 조교들이 재빨리 상황을 알아차리고는 강동수에게 몰매를 가하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강동수는 조일환을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일환의 몸을 보호하려는 강동수의 노력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5명의 조교가 둘로 나뉘어 조일환과 강동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쳤기 때문이다. 강동수는 그만 힘을 잃고 뻗어버렸다. 이후 중사는 곤봉을 조심스레 쥐더니 강동수의 머리통을 정확히 조준해온 힘을 다해 후려쳤다. 강동수의 두개골에서 시뻘건 피가 솟아올랐다. 갑자기 막사하는 조용해졌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내심 조마조마해하던 유 중사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나더니 조교가 강동수를 들쳐매고 나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일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막사 안의 교육생들도 눈발이 섰다. 그러자 조교들은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그중 몸집 큰 몇 놈을 골라 우선 조지기 시작했다. 다시 분위기는 살벌한 판으로 변했다. 이후 중사는 조일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작살내기로 작정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조 선생 뭐 하시나? 어서 가랑이 사이를 기지 않고. 어느새 일렬종대로 선 3명의 조교는 가랑이를 쫙 벌리고 조일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후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조일환 어서 기어. 기면서 복창하라. 나는 개다. 멍멍. 나는 개다. 깨갱. 이후 중사의 곤봉이 등짝에 꽂히자 조일환은 어쩔 수 없이 무릎 걸음으로 기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유 중사의 말을 그대로 복창하고 있었다. 나는 개다. 멍멍. 나는 개다. 깨갱. 그렇게 개소리를 흉내내며 조일환은 첫 번째 조교의 가랑이를 통과했다. 조일환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강동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몸은 따로 놀았다. 조일환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중사와 조교들은 그제야 죽음의 잔치에 만족했는지 물러갔다.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 조일환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노역에 나갔다. 그러나 대대본부로 실려간 강동수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누군가는 강동수가 죽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조일환은 강동수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막사문이 열리고 조교 2명이 축 늘어진 장정을 간신히 부축해서 들어왔다. 조교들의 보고를 듣자 조일환은 고개를 쳐들었다. 축 늘어진 장정이 강동수임을 직감했다. 강동수는 눈길을 줄 데를 찾지 못하고 피척거리며 들어섰다. 조일환은 강동수를 확인하고는 뛰쳐나갔다. 이번에는 유 중사도 제지하지 않았다. 동수, 이보게, 동수. 그러나 강동수는 말이 없었다. 대신 그는 희죽거리며 계속 웃기만 했다. 유 중사가 지나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자식 돌았군. 그랬다. 강동수는 미쳐버렸다. 천하의 조일환이 조교들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던 강동수는 몰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었다. 그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자가 바로 유 중사였다. 조일환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오? 조일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자 유 중사는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핏발 선 눈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유 중사는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다. 자,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친다. 이후 중사와 조교들은 강동수를 막사 한 구석에 내던져 놓고 빠져나갔다. 조일환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자기 대신 몰매를 맞고 미쳐버린 강동수, 그를 품에 안고 조일환은 목을 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 시청 앞에는 여러 경찰서에서 온 버스가 도열해 있었고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전경들이 그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바싹 포위하고 있었다. 용팔은 가장 늦게 맨 뒤에 서 있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들어서더니 원주마저 지나고 있었다. 간혹 주먹이 아닌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내내 시무룩했지만 전과가 없어진다는 말에 현혹당한 전과자들은 그저 그런 기분으로 때때로 미소까지 짓기도 했다. 저녁,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 산으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버스는 어느 부대의 큰 연병장에 그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빨간 모자를 쓴 군인들이 차에서 내리는 감호생들을 몽둥이와 군화발로 인정사정 없이 내지르기 시작했다. 빨리빨리 움직여, 벌어지더라. 여기저기서 어이구, 어이구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에서 5대의 버스를 타고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은 다른 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감호생들은 그야말로 바람에 눈썹이 휘날리는 식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의 군화질과 몽둥이질이 인정사정 없이 날아들기 때문이었다. 구타당하는 감호생들 주위로 소총을 든 군인들이 빙 둘러 포위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마치 대학 살제에 참가한 듯 감호생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팼으며
군화발로 짓밟았다. 용팔은 눈만 멍청하게 뜨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고 말 거라는 판단이 섰다. 형사들의 말과는 달리 삼청교육대가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간의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앞이 깜깜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를 구타와 기압으로 정신이 빠져 있을 때 뒤쪽에서는 감호생들의 머리카락이 바리캉으로 팍팍 밀리고 있었다. 머리 박아. 용팔은 머리를 땅에 박았다. 연병장이지만 그렇게 잘 정돈된 연병장은 아니었다. 콩이나 판만한 모래, 그리고 심심치 않게 끝이 날카로운 돌뿌리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용팔은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았다. 그 정도는 감방 안에서도 흔히 하는 기합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앞으로 가. 그 말을 듣고 몸을 일으켜 앞으로 갔던 녀석들은 구둣발에 차여 땅에 뒹굴었다. 교육생들은 조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대로 땅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이 새끼들아, 앞으로 가라는 내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아.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등뼈, 옆구리, 그리고 머리고 목고 간의 몽둥이 찜질은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뒤에서부터 몽둥이가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소리가 나면서 하나둘씩 쓰러질 때 용팔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나갔다. 기적이었다. 머리에 바퀴는 달려있지 않았지만 용팔은 스스로 믿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용팔은 그렇게 5m 정도를 가다가 머리가 깨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옆으로 고꾸라졌다. 피가 땅을 스치면서 묻어 있었다. 그만 가. 누가 더 가라고 그랬어. 별것을 다 트집 잡았다. 군인은 머리를 땅에 대고 앞으로 나간 일부 감호생들에게도 몽둥이 찜질을 해댔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으니 아무리 잘해도 구타는 피할 수 없었다. 형사놈들이 미웠다.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오전에는 유명 강사의 강의나 듣고 오후에는 풀이나 뜯으며 땅이나 판다는 그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몸을 쓰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을 때 목욕탕으로 밀어넣어졌다. 지치고 지쳤다. 용팔은 목욕탕에 들어서는 순간 목욕이고 뭐고 하도 목이 말라 그 더러운 물을 꿀꺽꿀꺽 마셔댔다. 수백 명의 인간들이 한 번씩 몸을 담그고 나온 그 물이 전혀 더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물부터 마셔대는 인간은 용팔만이 아니었다. 이제 지옥으로 들어왔구나. 조교들이 듣지 않도록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막사는 산중턱에 있었다. 수십 개의 대형 텐트 속에는 베니어판이 장판처럼 깔려 있었고 그들은 그 속으로 밀려들어가 지급받은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말이 군복이지 넝마주이들이 입던 걸레나 다름없는 것들이었다. 그날 밤 점호 시간에도 구타는 계속되었다. 두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킬 수칙을 암기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다른 녀석들은 줄줄 외웠다. 내일 아침까지 수칙을 암기하지 못하는 놈들은 염라대왕에게 직행한다. 알았나? 네. 감호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밤에 변소에 갈 때는 반드시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간다. 혼자 가다가 총을 맞아도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겉으로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모두들 쥐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자정쯤 되었을까? 한 녀석이 일어났다. 한 녀석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다른 녀석을 깨우고 있었다. 야, 너 변소 안 갈래? 헛소리 하지 말고 자빠져 자. 그 녀석이 신경질을 부리면서 돌아눕자 다시 다른 녀석을 흔들었다. 야, 너 변소 안 갈래?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 녀석은 안절부절 못했다. 야, 누가 나하고 변소 좀 같이 가자. 나 설사 나오려고 한단 말이야. 아무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없었다. 나 싸기 직전이다. 같이 가자. 이런 젠장. 이 녀석이 통로로 나오자 피리 부는 소리가 나면서 천막 안에는 구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조교들이 알면 똥을 싼 놈이나 이 녀석을 따라 변소에 가주지 않는 20여 명의 내무반원들은 무참한 매타작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꼼짝하는 놈이 없었다. 세상에 태어나 오늘처럼 피곤하지 않은 놈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녀석이 오두방정을 떨었다. 용팔이는 잠이 왔지만 똥 싼 놈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냇가로 갔다. 냇가는 천막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똥 싼 놈은 냇가에 들어가 우선 몸을 씻고 바지에 물을 적셔 내무반을 서너 번 들락거리며 바닥에 묻은 걸 깨끗이 씻어내었다. 그놈의 이름은 박용정이라 했다. 나이는 용팔과 같았는데 전라도 광양에서 여자들을 사들여 티켓 다방을 하다가 들어왔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잠에서 깨어나 따라간 놈은 이름이 주기현으로 서울 면목동의 룸살롱에서 기도를 보다가 잡혀 들어왔다. 박용정은 키뿐만 아니라 몸이 비대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유도를 했으며
등에 뱀 문신이 있어서 징그러웠다. 반면에 주기어는 깡마른 몸집의 신경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금방 그 유명한 용팔이라는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이 바로 자기 옆자리를 배당받은 땅따리임을 알아채고 벌벌 기었다. 용팔이 덕분에 연병장에 끌려나가 모조리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을 맞게 되었다. 내무반원들이 용팔을 새롭게 대우하고 있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자 소대장이 신상명세서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이제부터 반장을 임명하겠다. 김용남. 용팔은 항시 몽둥이를 들고 소대장 옆에 서 있는 조교에서 터질까봐 천막이 날아갈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너는 이 순간부터 이 내무반을 책임진다. 내 동료들의 식사, 안전, 그리고 질서까지 생명을 바쳐 책임지도록 한다. 만일 불상사가 발생할 시는 네가 책임 추궁을 당한다. 알았나? 넵,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눈만 뜨면 통나무를 머리 위로 들었다 놨다 하는 봉체조, 구보, 그리고 다양한 기합을 받아야 했다. 정해진 교육기간 4주가 끝날 무렵 소대장이 용팔을 산비탈로 불러내 담배 한 대를 주면서 불까지 붙여주었다. 용팔은 영문을 몰랐다. 혹시 담배를 고맙다고 덥석 받아들면 그런다고 야단을 칠 것 같은 염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담배 냄새에 불쑥 손이 나가고 말았다. 정신없이 연기를 빨아서 폐속 깊이 들이마셨다. 김영,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소대장은 용팔이 예상치 못한 사근사근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험하디 험한 건달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웬만한 고생을 고생이라 보지도 않지만 이곳의 고생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지독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장을 맡고 있는 용팔은 이리저리로 빠져나가며 요령을 피울 기회가 조금 더 많아서 동료들보다는 편안하게 보냈다고 할 수 있었다. 고생은요, 그동안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용팔은 예의상 그렇게 말했다. 듣자 하니 김영은 서울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으로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소대장은 침을 꼴깍하고 삼켰다. 듣자 하니 그곳에는 서울의 최고 미인들이 들끓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듣자 하니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서요? 용팔은 소대장이 뭘 궁금해하는 줄 알 것 같았다. 여자를 꼬시고 싶은데 용팔이 사회에 나가면 부탁해보겠다는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건 나이트클럽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일했던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으로 인정받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필, 하춘화, 이주일, 김국환, 현미 등의 인류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요. 미끈하게 빠진 아가씨들이 남자들은 헌팅하려고 드나들지 않았나요? 소대장은 소극적인 사람인가? 자기가 꼬실 가능성을 묻지 않고 엉뚱하게 여자들에게 꼬임을 당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소대장의 마음에 들려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쳐야 한다. 그럼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니 뭐니 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꼬시려고 더 설쳐댑니다. 지금은 지가 사회에 나가면 소대장님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여자를 소개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가만히 보니 소대장은 장가를 아직 가지 않은 것 같았다. 제가 여자판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여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자들은 겉모습만 번들거리는 놈들보다는 생각이 깊고 마음이 착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 조금도 개의치 말고 제가 나가면 한번 찾아오세요. 끝내주는 여자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소대장은 한박 같은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평소에 고함만 벼락같이 질러댔지 속은 숙맥이었다. 제가 알기로 용팔이 김영은 근로봉사대로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편해요. 담배도 나오고 그리고 아침에만 대충 일하고 나면 오후에는 쉴 수도 있습니다. 이곳하고는 딴판이지요. 그곳에 배치되면 3개월, 길어도 6개월이면 사회로 나갑니다. 용팔은 소대장의 말대로 근로봉사대에 배치되었을 때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다. 개인 물건을 더블백에 털어놓고 용팔과 그 일행은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어디론가로 향해 질주했다. 트럭 위에서 배급된 건빵은 기막히게 맛이 있었다. 4시간 만에 다른 사단에 도착했다. 부대는 아늑하고 그리 공포감이 풍기는 곳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길어야 6개월만 보내면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곳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은 더욱 심한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상병 계급장을 붙인 졸병이 그들에게 달라붙었고 앞뒤로도 총을 든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걸어서 2시간 만에 도착한 곳에는 천막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저녁이었다. 11월의 초겨울이라 이가 덜덜 떨리도록 추웠다. 연병장에 도열하자 소령이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잘 듣고 수칙을 준수한다면
여러분들의 안방보다는 못하지만 편안하고 보람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큰 보람을 안고 사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령의 말이 끝나고 연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 소대로 배치를 받았다. 용팔이 소속된 곳은 3소대였다. 소대원은 모두 15명이었다. 그때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몽둥이를 들고 득달같이 뛰쳐들어왔다. 3명이었다. 그러고는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다. 소령의 온화한 모습에 많이 풀어져 있던 대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번호 벌어지더라. 번호. 1번에서 15번까지 번호가 흐르는데 단 2,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쭈, 이놈들 늘어지는 것 보게. 사회에서 기름진 밥 처먹고 여자들이나 만나고 다녔으니 여기서도 적당히 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나? 여기가 너희들 안방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일순간에 머리가 마루에 박히고 쓰러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몽둥이가 널쩍 다리에 내려앉았다. 일어나. 대원들이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자 이번에는 조교들이 대원들의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너 기생 오라비 같은 놈. 너 사회에서 뭐 했어? 영화 조감독했습니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은 깡마른 체구의 조교 녀석이 낄낄거렸다. 영화 조감독. 너 사회에서 끝발 좀 날렸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날렸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조교는 그 대원의 등짝을 후려쳤다. 군화발이 영화 조감독의 등을 걷어차자 그는 통로로 나가떨어졌다. 3명의 조교들은 그런 식으로 한 대원 족치기 시작했다. 용팔은 속으로 제발 가장 악랄한 꼬마 조교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신이 무엇 때문에 용팔의 편을 들겠는가? 그 악랄한 조교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더니 용팔의 얼굴을 째려보았다. 넌 뭐야? 너 뭐했어? 조교는 몽둥이 끝으로 용팔의 배를 쿡쿡 찔렀는데 살속으로 박히는 것처럼 아팠다. 네, 호텔에 있었습니다. 호텔? 그럼 너 호텔에 놀러오는 여자들과 많이 놀았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뭐가 없어? 이놈 양심불량이네.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용팔이 머리를 바닥에 박자 조교는 몽둥이로 용팔의 허벅지를 비스듬하게 밑에서 위로 올려쳤다. 용팔은 하늘로 붕 떠서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살이 찢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예전에도 빠따를 안 맞아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맞고 나서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삽시간에 온몸에 퍼졌다. 너무나 아파 손으로 허벅지에 대려다가 그만 움찔하고 말았다. 끈끈한 액체가 종아리를 타고 흐르고 있었고 항문으로는 대변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었다. 용팔은 우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조교처럼 악랄한 놈은 처음이었고 그가 지옥사자처럼 잔인하게 보였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팔은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다. 사회에 나가서 만나면 죽이겠다는 복수심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공포심은 대단했다. 어쭈, 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똥을 내질러.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다른 소대원들을 족치던 조교들까지 가세하여 용팔에게 발길질을 해댔고 용팔은 소대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천막에서 한참 떨어진 냇가에서 엉덩이와 찢겨진 상처 부위를 닦았다. 턱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저절로 고여서 밑으로 떨어졌다. 여기는 지옥이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이보다는 나을 거야. 용팔을 따라온 두 녀석이 겁먹은 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짓거렸다. 얻어터지고 살이 찢겼지만 저녁밥은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밤은 깊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각 소대는 들어라. 전대원은 팬티만 입고 0.1초 내로 연병장에 집합한다. 실시 새벽 1시경이었다. 대원들은 귀신에 쫓기는 것처럼 후다닥 옷을 벗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누구 하나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서울은 저쪽, 그 다음은 부산, 그 다음은 경상도, 그 다음은 경기도, 그 다음은 충청도, 그 다음은 전라도. 전라도 출신은 맨 오른쪽에 헤쳐 모인다. 실시 팬티 바람에 장정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호명한 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부동자세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빨간 모자의 조교들이 동작이 늦다며 허벅지를 후려갈겨 살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대장이란 자가 연병장을 쏘아보았고 대원들은 이 밤중에 자신들에게 닥칠 불행과 고초가 두려워 떨고 있었다. 좋다. 전라도만 뺀 나머지 대원들은 0.1초 내로 내무반으로 들어간다. 실시 오른쪽에 모인 대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았다는 듯이 펄펄 뛰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천막 안으로 자취를 감춘 대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쥐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전라도 출신들은 공포 때문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너희들은 연병장을 20바퀴 뛴다. 요령 피우는 놈들은 물속에서 헤엄치게 하겠다. 전라도 출신들은 이유도 모르고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고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조교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거의 60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한 바퀴를 겨우 돌고 땅에 엎어지자
조교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패기 시작했다. 저놈들이 사람 새끼들인가? 지 아버지 뻘 아니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저렇게 패다니. 헉헉거리고 뛰면서도 용팔을 비롯한 다른 대원들은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다. 숨이 넘어가게 연병장을 돌고 내무반으로 들어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요 한 장을 덮고 누웠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전라도에 태어난 것도 죄인가? 누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 우리 부모님은 어쩌다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나를 낳지 않고 가난뱅이 땅인 전라도에서 나를 낳으셨는가? 세상의 지역 감정만으로 이런 고생을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지만 용팔은 잠들 수 없었다. 으악, 살려주세요. 중대장님 살려주세요. 갑자기 어느 녀석이 자다 말고 마루로 내려와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마치 앞에 중대장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눈물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었다. 저놈은 뭐야? 남 잠도 못 자게 하네. 여기저기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도 물론 전라도 출신으로 용팔과 같이 연병장을 20바퀴나 돌았다. 그는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허리가 구부정한 것이 책이나 파다가 잡혀온 자가 틀림없었다.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조교들이 그를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갔고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팬티 바람으로 밖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다시는 내무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용팔은 그가 언제 들어오나 신경을 쓰다가 선잠을 자고 말았다. 새벽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 집합했을 때 텐트 위에는 4cm 두께의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는 동안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실내 온도와 밖의 온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 밖은 냉장고 안처럼 추웠다. 대원들은 아침 식사 후 곡괭이와 삽을 들고 2시간을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땅만 파다가 숙소로 돌아오곤 했다. 얼음처럼 단단한 땅을 5명씩 조를 이루어 2시간, 3시간 만에 폭 2m 이상, 깊이 1m 이상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와 연병장을 돌면서 빠따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오줌 눌 시간도 아끼면서 땅을 팠다. 용팔은 막강한 깡패라는 전력 때문에 이번에도 감호생 소대장으로 지명되었지만 허리를 다쳐 도무지 소대장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야, 내가 중대장에게 너를 소대장으로 추천할 테니 네가 맡아다오. 용팔이 소대원 방주영에게 말했다. 용팔은 그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변두리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장으로 일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용팔을 잘 알고 있었다. 형님, 저는 싫습니다. 소대장이란 것이 때로는 소대원에게 빠따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형님에게 빠따지를 합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구나. 용팔은 내키지 않아 하는 방주영을 중대장에게 소대장으로 추천한 후 내무반으로 돌아왔고 잠시 후 중대장은 방주영을 새로운 소대장으로 임명한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각 소대장은 지금 즉시 연병장에 집합한다. 방주영은 무슨 지시사항이라도 있는 줄 알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용팔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담벼락에 기대어 아픈 허리를 손등으로 툭툭 치고 있었다. 용팔이 형, 빨리 밖에 나와보세요. 소대장들이 빠따를 맞고 있습니다. 천막 밖 청소를 하고 있던 땅개 녀석이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고 소리쳤다. 용팔은 밖으로 나갔다. 10여 명의 소대장들이 엎드려 뻗쳐 자세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 모양으로 나태하니까 연병장이 이렇게 더러운 거야. 소대장이면 소대장답게 대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시켜야 하잖아. 방주영이 10여 차례 빠따를 맞고 돌아왔다. 용팔은 미안해 죽을 지경이었다. 소대장을 그만둔 지 1시간 만에 줄빠따가 있을 줄이야. 미안하다, 주영아. 괜찮습니다, 형님. 다 팔자 탓이죠. 녀석은 팔자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소대장이 들어왔다. 여기 소대장 누구야? 너 방주영. 네가 김용남 후임으로 소대장이 된 놈이지?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빠따를 맞았으면 빠따를 소대원들과 나누어야 할 것 아냐. 이 몽둥이로 소대원을 10대씩 친다. 방주영은 죽을 맛이었다. 그러나 다른 천막에서도 빠따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방주영은 각 소대원에게 빠따를 치기 시작했고 얻어터진 녀석들은 널쩍 다리를 감싸 안으며 앉은 뱅이 걸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용팔이의 차례였다. 방주영의 매질이 다른 놈들에게 한 것과 같을 수 없었다. 몽둥이가 살짝, 그것도 살이 많은 볼기짝에 떨어졌다. 이 놈이 장난하나? 그게 매야? 그게 때리는 거야? 빠따는 이렇게 치는 거야. 소대장이 몽둥이를 빼앗아 방주영을 때렸고 할 수 없이 방주영은 용팔에게도 있는 힘을 다해 빠따지를 해댔다. 강원도에서는 눈이 무지막지하게 내렸다. 용팔은 그 눈속을 헤치면서 나무하는 동안
예전 구례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던 시절이 떠올랐다. 용팔의 나무하는 재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서 밑으로 내려왔던 그날 밤이었다. 용팔과 방주영은 끌려가서 워커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이놈들아, 사회에서 못된 짓을 다 저질러 무인도로 보내려다가 그래도 인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귀중한 예산을 들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농땡이를 피워? 영하 20도는 되고도 남았다. 옷을 벗는다면 5분도 견디지 못하고 동태가 되고 말 것이었다. 혹독한 겨울이었다. 소대원들은 적막한 산속에서 고통의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예전의 모든 기억들이 아름다운 신기루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지옥 같은 삼청교육대 생활 1년 출소한 용팔이는 곧장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삼청교육대에서 얻어맞아 이빨 4대가 부러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다. 대전 교도소에 내린 상민은 첫눈에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황량한 살풍경에 당황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선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를 인도하는 교도관의 표정도 경직된 표정과 위압적인 언사로 일관했다. 안상민은 이감을 여러 번 다녀서 군기를 잡으려는 그런 행동에 익숙한 편이었지만 이곳은 그것이 매우 심하게 느껴져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어쨌든 안상민은 이감 수속을 마치고 요시찰 인물들을 위한 톡방을 배정받았다. 안상민은 비교적 청결한 톡방이 마음에 들었다. 조그마한 감방이 마음에 든다는 것은 어딘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오랜 수감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톡방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곳과 들지 않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기상. 상민은 밤새도록 설치다가 깨어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이 무거웠다. 똑바로 자세 취하지 못해 교도관이 톡방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안상민은 어이가 없었다. 다시 교도관의 고함 소리가 사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집합? 상민은 의아해했다. 집합이라니? 집합을 시켜서 무얼 하려는 걸까? 여긴 여느 교도소와는 다른 뭔가가 있나? 그렇게 한 10분이 지나자 교도소장이 구령대 위에 올라갔다. 나는 대전 교도소장이다. 여러분의 대전 교도소 입소를 축하한다. 여러분은 요시찰 대상이나 조직폭력배, 기타 강력범들이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4주간 머물면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성실히 받는 재소자들은 생활 환경이 좋고 편한 곳으로 보내주겠다. 하지만 불성실하게 교육에 임하고 말썽을 피우는 자는 모두 청송교도소로 보내겠다. 안상민은 그제서야 왜 교도소장이 입소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많은 건달들이 왜 모두 이곳에 모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거 삼청교육대잖아. 누가 놀라 큰 소리를 질렀다. 자, 그럼 우리 4주 후에 웃는 얼굴로 만나자. 소장이 내려가자 교도관들이 조를 나누었다. 안상민은 1조에 속했다. 1조 앞으로. 1조에 속한 재소자들이 어슬렁어슬렁 교도관을 따라갔다. 말하지만 3보 이상은 구보로 실시. 군대에 삼청교육대를 섞어놓은 형태였다. 교도관 한 명이 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재소자를 가리켰다. 상민이 돌아보니 그는 인천에서 활약하고 있는 건달이었다. 교도관의 지목을 받자 어느 틈엔가 2명의 교도관이 그에게 접근해 오금을 발로 걷어차며 억지로 꿇어앉혔다. 너 하나로 다른 재소자들이 고통받는다는 걸 알아라. 인천 건달은 쓰러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자 그 위로 금세 군합발이 날아들었다. 상민은 교도관들에게 뭐라 하고 싶었지만 참고 구보를 시작했다. 어차피 독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뭔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곳에서 체면을 세운다고 일부러 훈련을 거부하고 버티는 행위는 무모한 짓이었다. 상민은 힘차게 구령을 붙였다. 피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즐기라고 했다. 그래, 나는 이걸 즐기는 거야. 하루 종일 운동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고통이 나를 짓눌러도 웃으면 되잖아. 안상민, 넌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교도관들은 상민의 구령에 다소 놀란 듯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골치 아픈 재소자인 그가 솔선수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민이 속한 조는 전봇대 굵기만 한 목봉들이 놓여있는 곳에 도착했다. 목봉 앞으로. 재소자들은 거대한 목봉을 보며 궁시렁대기 시작했다. 각 열에는 7명씩 배정되어 있었다. 목봉을 든다. 실시. 질서라는 것을 모르는 재소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는 힘을 주고 누구는 신용만 하니 목봉이 들릴 리 없었다. 그 목봉의 무게는 7명 모두가 합심해서 동시에 힘을 주어야만 들릴 정도로 무거웠다. 자, 이왕 하는 거 개기지 말고 합시다. 상민이 말하자 같은 줄에 속해 있던 건달 2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형님. 그러자 다른 재소자들도 눈치를 보며 목봉에 달려들었다. 상민열의 목봉이 제일 먼저 들렸다. 목봉을 오른쪽 어깨에 놓았다. 엄청난 무게의 중압감이 오른쪽 어깨를 파고들었다. 만약 키가 작은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 사람 어깨에는 닿지 않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 그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조금 전 상민의 말이 있어서
있어서인지 키 작은 사람은 양손으로 목봉을 받쳐 올리며 무게를 분산하는 데 일조했다. 굵은 땀방울이 벌써부터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하나의 봉을 머리 위에 올리고 둘의 왼쪽 어깨에 내린다. 팔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상민은 어깨에 힘을 주면서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끊어지는 듯 아파왔다. 중간에 한두 명이 요령을 피우는 듯 했지만 상민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목봉 체조는 점점 체조의 범위를 벗어나 가혹행위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목봉을 아는 채 뒤로 취침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기상, 게다가 일어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전방에 보이는 나무를 돌아 선착순 5개 열이 일제히 50m 전방의 나무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헐떡이며 때론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가다가 발이 꼬여 쓰러지는 줄도 있었다. 엄청난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 쓰러져 그들의 무게까지 감당하게 되면 서 있는 사람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상민이 뒤에서 조종하는 목봉줄은 무사히 반환점을 돌아 1위로 들어왔다. 좋습니다. 1등한 줄은 목봉을 내려놓고 5분간 휴식을 주겠다. 목봉을 내려놓는다. 실시. 상민과 조원들은 서로가 대견한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두 하나같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상민은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힘을 합치면 되는 거야. 만약 예전에 내가 있었다면 저기 맨 뒤에서 헤매느라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 열꼴이 되었을 거야. 상민과 제소자들은 목봉 옆에서 떨어졌다. 대가리 받고 초전박살. 5분간 휴식. 상민과 제소자들은 아연실색했다. 휴식도 얼차려를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뭣들 하나? 어서 심지 못해? 온유월론에 모를 심듯이 땅바닥에 팍팍 심으란 말이야. 그제서야 하나 둘 머리를 땅에 대고 다리를 쭉 편 채 뒷짐을 쥐었다. 피가 머리 쪽으로 몰리자 순간적으로 피로가 풀렸다. 얼차려라고는 하지만 목봉 체조를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았다. 하지만 몇 명은 불만을 터뜨렸다. 휴식 중에 누가 떠들라고 했어. 이것들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니네들이 사회에 있을 때는 잘 나가는 놈들이었는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악질 범죄자일 뿐이야. 말을 안 들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반드시 해준다. 자, 좌로 90도. 머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돌라는 이야기였다. 상민은 일어서서 대항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바닥에 자잘한 돌이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원위치. 이것들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보 전진. 실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불도저처럼 일보를 전진하라는 것이었다. 제소자들이 채 1cm도 가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차별적인 곤봉과 군합발이 날아들었다. 상민의 자제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보통 참을 만큼 참다가도 어느 순간 수용이 불가능한 시점이 오면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취하는 상민이었지만 오늘은 용케 잘 참아내고 있었다. 오전 내내 상민의 조는 목봉을 애인 삼아 지냈다. 목봉을 애인이라 한다면 그것은 아주 못된 애인임이 틀림없었다. 점심으로 먹은 관식은 상민이 여지껏 감옥에서 먹은 그 어떤 관식보다 맛이 있었다. 온몸의 수분을 모두 밖으로 빼낸 듯 갈증 끝에 마시는 물맛도 최고였다. 상민은 주위의 불평불만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잠깐 자신을 위해서 얼굴을 펴고 한번 웃어주었다. 그랬더니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 오후 일과는 PT 체조였다. 원래는 유격 훈련을 받을 때 몸을 풀어주기 위해 고안된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체조였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피가 튄다는 기합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쪼그려 앉아서 양손을 허리에 댄 채 토끼처럼 제자리 뜀을 3회 뛴 다음 4회 때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틀면서 구호를 붙이는 쪼그려 뛰기는 장단지에 상당한 고통을 수반했다. 이 쪼그려 뛰기는 제대로 하면 10회만 하더라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맨 마지막 회에는 구호를 붙이지 않도록 해서 그 횟수를 2배씩 늘려나갔다. 하지만 계속 맨 마지막 회에 구호를 다른 제소자들이 외쳤다. 실수한 제소자들에게 군합발이 날아들었다. 계속되는 실수에 제소자 사이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계속해서 실수하는 제소자들과 구타와 지독한 훈련 속에서 제소자들은 지쳐갔다. 상민이라고 힘들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상민은 묵묵히 쪼그려 맴돌이를 했다. 그는 이미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알고 있었다. 호흡이 잘 맞는 군인들끼리 해도 틀리는 것을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제소자들이 해서 딱딱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었다. 교도관은 적당히 약을 올리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횟수를 제소자들이 다 소화하게 만들고 있었다. 상민은 아예 1000번쯤 한다고 생각하고 쪼그려 맴돌기에 임했던 터라 힘들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루를 목봉 체조와 구타와 PT 체조로 보낸 제소자들은 저녁을 먹기 전에 목욕을 했다. 목욕탕에서는 작은 구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건달들로부터 잡범 하나가 맡고 있었다.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가 쪼그려 뛰기를 몇 번이나 더 했는 줄 알아? 어디서 이런 고문관이 와서 민폐를 끼치고 있어. 3명이 1명을 둘러싸고 때리고 있었다. 지옥의 삼청교육대는 지친 제소자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1980년 말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신상사는 2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 일부는 그를 알아보아 위로의 말을 건네는 지휘관과 교도들이 있었지만 일체의 차별 대우는 없었고 새파랗게 젊은 교육생들과 악명 높은 봉, 체조 등 모든 훈련을 동등하게 받았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교들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연일 계속되는 쿠타와 기압으로 인해 대원들의 몸뚱이는 피고름이 흐르고 딱지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조교들은 동작이 굼뜬 수련생들 몸뚱이 위로 무자비하고 가혹한 구타를 일삼았다. 수색대대에서보다 더욱 참혹한 환영 인사를 치른 수련생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근 1시간 가까운 이른바 얼차려를 당하고 나서야 중대 편성이 시작되었다. 신상사는 이때의 경험을 지옥 같은 2개월이라고 묘사하며 수치감을 동반한 심신의 피폐함을 경험했다고 한다. 굳이 특혜를 꼽자면 모든 훈련이 끝난 뒤 대대장이 따로 불러 자신에게 라면 하나를 대접한 것이다.